국회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선거 때마다 선거용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특히 2020년 당시에 서울 동대문 을 출마를 했을 때는 가족 5명이 15평짜리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미래통합당의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2번 이혜훈입니다. 문정권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으로 점 찍은 이혜훈을 동대문의 애국 시민들이 지켜주십시오. 걔는 안 크네요. 8,800. 혹시 4명이나 5명이 지낼 수 있어요? 못 지내요. 너무 좁죠? 네, 어제 저희 취재진이 해당 오피스텔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실제로 5명이 살기는 좀 좁다. 이런 얘기를 오피스텔 관계자가 하는 얘기까지 듣고 오셨고요.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일단 선거를 앞두고는 이렇게 지역구로 전입을 하긴 합니다만 이후에 낙선을 하거나 하면은 다시 좀 서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특히 들어갔던 곳이 저렇게 좀 5명이 살기에는 좀 비좁아 보이는 오피스텔이었다거나 빌딩이었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물론 선거 앞두고요. 급하게 지역구 옮겨야 되는 사정들은 알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은 안 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역 일꾼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글쎄요, 15평에 5명이 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5평이라고 하지만 실평수는 한 8평, 9평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15평도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 10평도 안 되는 그러한 거일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앞에도 나왔지만은 그 이전에 이혜훈 후보가 살았던 집이 몇 평입니까? 아파트가 67평짜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67평짜리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15평, 10평 이런 데 살 수 있겠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차라리 이혜훈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는 옮겼는데 그런데 뭐 다 큰 어른들 5명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 그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로또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위장 전입해가지고 위장 미혼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당첨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때 2020년에 저런 전입 신고조차도 그 부인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강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게 참 괴롭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혜훈 후보 측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내용을 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거주를 했다. 그 가족 모두 한 달 동안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좁게 함께 모여서 선거 활동을 또 같이 했을 수는 있으니까 이 해명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이동학 최고. 네.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각종 의혹이 가지각색으로 터져 나오다 보니까 약간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혹이 터졌을 때 정확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진솔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저 오피스텔 건도 저렇게 해명을 하면 장성한 아들 3명이 뭐 초등학생들도 아닌데 예. 장성한 아들 3명과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서 5명이서 거기서 먹고 살았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명 하나하나가 나올 때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이나 이런 것에도 존중하는 취지가 안 보이고 실제로 국민들도 이왕이면 대한민국의 뭐 경제장관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 상이 있는데 이분이 살아오신 삶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지금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진솔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이런 오피스텔 건 이런 해명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을 심증을 더 굳히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실제로 확실하게 어느 날짜에 딱 이제 박히고 하루 정도는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특히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본인의 자세를 좀 가다듬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정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서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경우 그 이후에 뭐 밝혀진 여러 가지 갑질이네, 폭언이네, 투기네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이미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처음에 저건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뭐 역시 보수 진영에서 영입된 인사입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해훈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통합 인사도 아니고 아주 잘못된 선택이다.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 네. 국민통합위원장의 자리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저 말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참 지금 되어가는 형국을 보면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바로 제명을 시키잖아요. 그 예. 당과 막 떼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해훈 후보자는 그냥 놔두고 있어요. 청문회는 가봐야 된다. 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곰곰을 생각해 보니까 첫째, 일단 여론의 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즉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에 별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둘째로는 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 보수 인사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국민들 앞에 그냥 낱낱이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즉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서 보수적인 인사를 영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정말 5번 공천을 받고 했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이래라는 걸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해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긴 하지만 누워서 침 뱉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봐라 보수 인사들 저렇게 살았어. 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공천을 여러 번 줬어. 이게 그렇죠. 또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 손해가 없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좀 검증은 제대로 안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큰 뜻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만 부각이 되지. 예. 실제로 지금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비리가 드러나면 날수록 곤욕스러운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그동안 당신들이 그동안 공천도 주고 당의 중요한 임무도 맡겼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사퇴를 시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해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예. 그때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내각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국민의 700조 원 되는 예산을 주무른다? 얘가 관장한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까지는 이런 효과를 누렸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좀 걷어들일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는 지금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협상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뭔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속보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청문 계획서가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19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19일 오전 10시부터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증인이 좀 궁금한데 증인 채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속보가 좀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궁금한 거는 정말 증인인데요. 김진욱 특보. 증인을 좀 많이 불러야 된다는 게 야당 입장인데 제대로 합의가 안 되다 보면은 또 한 명도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이 그 인사청문 날짜를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증인 채택권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야당에서는 한 30명 전직 보좌관 등 뭐 시어머니 자녀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원래는 19일을 예정하다가 오늘 다시 논의하자. 그러면 한 20일쯤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일주일 전에 증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증인으로 선정됐고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오늘 화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오늘 이미 증인이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증인으로서의 참고인으로서 출석하라는 걸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늦은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 일단 증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인이 속보가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제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증인에 대해서는 실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
추후에 추가 협의를 좀 해보자, 여기까지가 오늘 합의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몇 명의 증인이 나오는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해운 후보자에게 제기되어 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주시니까 당일날 이해운 후보자가 어떠한 해명을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해운 후보자의 남편, 시어머니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다는데 증인이 어떻게 합의됐는지 들어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4위 소식 만나봤고요.